산책 중에 우리 아이가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면 기분 좋은가 보다 하고 웃으며 영상 찍으신 적 있으시죠? 그 영상을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분명 꼬리도 흔들고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귀엽다고 웃었던 그 행동 속에 아이가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왜 더 많이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온몸으로 보내고 있던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뒷다리를 모아서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는 행동. 이건 기분이 좋아서 뛰는 게 아니에요. 슬개골 탈구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한 발씩 교차해서 정상적으로 걸으면 무릎에 통증이 오니까 아이가 스스로 찾아낸 회피 방법인 거예요. 두 다리를 동시에 모아서 뛰면 무릎 관절의 비틀림이 줄어들거든요. 2018년 영국 왕립수의대 연구에서 보호자 200명에게 토끼 뛴 영상을 보여줬어요. 87%가 신나서 뛰는 것 같다고 답했대요. 그런데 같은 영상을 수의사 20명에게 보여줬더니요, 100%가 슬개골 이상 의심이라고 진단했어요. 똑같은 3초짜리 영상인데 해석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하나 더요. 산책 중에 아이가 걷다가 갑자기 뒷다리를 허공에 탁탁 차는 동작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뭐 밟았나? 하고 잠깐 쳐다보다가 아이가 다시 걸으면 넘어가잖아요. 이 동작의 정체는요, 빠진 무릎뼈를 스스로 다시 끼워 넣으려는 행동이에요. 탈구된 뼈가 다시 들어갈 때까지 다리를 힘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가 한쪽 다리를 옆으로 쭉 빼고 앉는 자세도 있죠. 우리는 이걸 개구리 자세, 요가 자세라고 부르면서 귀엽다고 해요. 이것도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회피 자세예요. 정상적으로 무릎을 접어 앉으면 통증이 오니까 관절에 압력이 덜 가게 다리를 빼는 거예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돌아온 건 카메라 플래시였던 거예요. 그럼 왜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꼬리를 흔들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따라 나서는 걸까요? 이건 아이들의 본능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에요. 강아지의 조상은 늑대예요.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무리 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서열이 밀려나요. 심하면 무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늑대들은 웬만큼 다쳐도 아픈 티를 안 내요. 절뚝거리면 사냥감한테도 들키고 동료한테도 약해 보이니까요. 이 본능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DNA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통증 표현이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아프면 아야 하고 바로 소리 내잖아요. 표정도 찡그리고요. 근데 강아지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 아니면 끙 소리도 안 내요. 대신 행동으로 아주 살짝살짝 힌트를 줘요. 평소보다 조금 덜 뛰고, 계단 앞에서 살짝 머뭇거리고, 소파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재고요. 여기서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리한테까지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뇌에서 아프다는 티 내지 마라는 명령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이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돼요. 더 마음 아픈 건요, 아이들이 아픔을 숨기면서도 우리한테 사랑 표현은 계속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우리가 현관문 열면 꼬리 흔들며 달려나와요. 산책 가자고 하면 통증을 꾹 누르고 따라 나서요.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모르는 거예요. 발바닥을 계속 핥고 깨무는 아이들 있죠? 대부분 피부병이라고 생각해요. 습진인가 알러지인가 하면서 연고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연고 발라도 약 먹여도 하는걸? 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허리 디스크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발끝이 저리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무릎뼈가 어긋나면 신경을 계속 자극하거든요. 그 신경이 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이는 발바닥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니까 본능적으로 핥아서 시키려는 거죠. 여기서 악순환이 생겨요. 아이가 발바닥을 계속 핥으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요. 그걸 본 우리는 역시 피부병이네 하면서 피부 치료를 시작해요. 근데 진짜 원인은 무릎에 있으니까 피부 치료만 해서는 절대 안 나아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전이 행동이라고 불러요. 진짜 불편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아이가 발을 핥고 있다면 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몸 전체를 연결해서 봐야 해요. 귀를 계속 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염증이 없는데 자꾸 긁는다면 목이나 어깨 관절의 불편함이 귀 쪽으로 전이된 걸 수 있어요. 아이의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보이는 곳만 보면 진짜 신호를 놓치게 돼요. 산책 다녀온 후에 아이가 소파 밑이나 침대 아래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산책해서 피곤한가 보다. 혼자 쉬고 싶은가 봐. 나이 들어서 조용해졌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닐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면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이건 야생에서부터 내려온 방어 기제예요. 아프면 좁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누군가 만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아이에게는 아픈 곳을 건드리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슬프냐면요. 아이는 우리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곁에 있고 싶어요. 같이 소파에서 뒹굴고 싶고 무릎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면 만져줄 텐데 그 손길이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보호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애가 요즘 애교가 없어졌어요. 안 오려고 해요. 혹은 예전에는 안겨서 잤는데 이제는 멀리서 혼자 자요. 이럴 때 서운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내 사랑을 거부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아이도 가고 싶은 거예요. 다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몰랐지? 매일같이 사는데?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맞는 증거만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해라고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봐도 그 믿음에 맞게 해석해버려요. 낯선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면 어디 아픈가? 하고 바로 눈치채는데 내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하면 오늘 컨디션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낙관 편향도 얹혀요. 우리 뇌는 나쁜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다른 집 강아지가 슬개골 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에휴 안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애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요. 유튜브에서 증상 영상을 봐도 화면 속 강아지랑 우리 아이는 다르다고 무의식적으로 선을 그어버리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매일 봐요. 뇌는 매일 보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 눈치채기 어려워요. 어제보다 살짝 더 절뚝거려도 뇌는 그 차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 안 해요. 그냥 배경처럼 흘려보내버려요.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만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괜찮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신호만 보내는데 그게 우리 뇌의 필터에 걸려서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같은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아도 아이들마다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다리를 확실히 절뚝거리고 어떤 아이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증 역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아픔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의 한계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사 맞을 때 어떤 사람은 눈도 안 깜빡이고 어떤 사람은 침대 난간 꽉 잡아요. 강아지도 유전적으로 통증 역치가 높은 아이들이 있고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겨요. 통증 역치가 높은 아이들은 정말 아파도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히려 조금만 아파도 낑낑거리는 아이가 빨리 발견돼서 치료를 받아요. 참을성이 강한 아이가 더 오래 방치되는 거예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요. 평소에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아이는
통증이 와도 어떻게든 뛰어다니려고 해요. 산책 가자고 하면 아파도 신발 앞에서 꼬리 흔들어요. 반대로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는 평소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활동량이 줄어든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 강아지는 다리 절뚝거렸는데 우리 애는 안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놓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은 다른 아이가 아니에요. 어제의 우리 아이예요. 평소 걸음걸이, 평소 좋아하던 자세, 평소 뛰던 속도, 거기서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은 항상 어제의 우리 아이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알았으면 된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첫 번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아이가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걷는 모습, 앉는 모습, 계단 오르내리는 모습을 짧게 찍어두세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아이가 긴장해서 아픈 티를 감추거든요. 수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완전 씩씩하게 걸어요. 그래서 집에서 찍은 10초짜리 영상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가 돼요. 두 번째, 환경을 바꿔주세요. 미끄러운 바닥은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러그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소파나 침대 앞에는 경사로나 계단을 놔주세요. 점프는 관절에 정말 안 좋아요.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요. 세 번째, 발바닥 털과 발톱을 체크해주세요. 발바닥 털이 길면 미끄러지기 쉬워요. 걸어 다닐 때 발톱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발톱이 너무 긴 거예요. 발톱이 길면 발가락 각도가 틀어지고 그게 다리 전체 정렬에 영향을 줘요. 네 번째, 간식 줄 때 두 발로 서게 하는 행동. 이제 안 하셔야 해요. 우리는 귀엽다고 시키지만 아이 무릎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요. 앉아있을 때 간식 주고 눕혀서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도 충분히 행복해해요. 사랑 표현 방식만 살짝 바꾸면 관절 수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강아지 심리학의 핵심은 하나예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아이들은 평생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어요. 대신 온몸으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걸음걸이로, 자세로, 눈빛으로, 평소와 다른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토끼띠는 신나서 뛰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파서 선택한 걸음이에요. 다리를 허공에 터는 건 빠진 뼈를 끼워 맞추려는 몸부림이에요. 발바닥을 핥는 건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통증의 전이일 수 있어요. 구석에 숨는 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만져지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우리가 귀엽다고 웃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였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몰랐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살짝 곁으로 가보세요. 조용히 발톱 길이도 확인해 보시고요. 뒷다리 관절을 부드럽게 만져봐 주세요. 아이가 움찔하는 곳은 없는지, 싫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관심이 아이의 침묵을 읽는 첫걸음이에요. 이제는 아이가 말 못해도 들리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